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MIT 이주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 준비는 다양한 컨텐츠나 프로덕트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운드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평소에 잘 고민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오늘부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기본적인 제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우리 SMIT에서 융합미디어 전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융합미디어 전공의 그 전공명처럼 다양한 영역의 관심 주제와 그 연구 분야들이 한데에 모여서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야고요. 그 속에서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콘텐츠나 디바이스나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용이 결정되고 그 사람에 맞춰진 사용이 가장 의미 있는 사용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강조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특징,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제가 한 20년 정도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영역에서 사운드, 흔히들 GUI처럼 그래픽화한 인터페이스에 포커스를 두고 개발이라든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라든지 컨텐츠의 퀄리티를 평가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던 그런 디테일한 요소에서의 결정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방송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에도 사실은 화면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운드,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 음악이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사운드의 속성들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적일 때가 있고, 전체 컨텐츠의 퀄리티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에 있어서 이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햅틱화라는 이슈,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아니면 AR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그 손에 쥘 수 있는 방식의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햅틱화라는 이슈들이 어떻게 같이 융합되어야 되는지, 이런 그 사용자의 경험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장의 사진을 보고 시작할 텐데요. 이 사진은 이미 많이 보신 바가 있겠지만, 그 애플샵에 새로운 신제품들이 소개될 때 사람들이 그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 애플이 늘 혁신적인 제품을 위해서 늘 고민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만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거나, 심지어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야영까지 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실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저렇게 줄을 서고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환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환상이 현실이 되게 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무서운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 애플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일종의 타산지석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 기존의 제품 개발이라든지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더 강조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말은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나 콘텐츠들은 옛날부터 사람이 쓰던 거였죠. 그러면 이 UX, 즉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런 사용 경험이 어떤 다른 요소에 비해서 가장 프라이머리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한 퀄리티의 차이가 발생되고, 그 차이가 결국은 제품이나 서비스나 콘텐츠의 비즈니스로서의 그 가치를 다시 좀 평가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몰랐다면 이 UX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씩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평가를 우리가 이제 UX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시스템을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즉 겪고 그 총체적인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을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나 콘텐츠에서 어떤 총체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역으로 하나씩 준비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용어이긴 한데 사실 우리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디자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사용자 경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용자 경험을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한 대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용자라는 말과 경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인의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겪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개념적으로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세분화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사람들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상과 내적인 자신의 내부 세상을 연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의 모든 이름을 우리가 experience,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험을 조금씩 나눠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감각과 지각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세상을 어떤 형태와 속성으로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내적인 정보로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평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들이 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기존에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리뉴얼 되면서 나를 조금 더 세상에 적합한 생존 가능한 대상으로서 성장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또 백그라운드가 되고 우리에게 메모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능하게 되죠. 이런 과정은 다음 경험을 준비하는 그리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틀로서도 작용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루프를 돌면서 우리의 경험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인간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심리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이런 단계들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만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가를 예측하고 평가하고 혹은 그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 끊임없이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몇 가지 경험의 세부적인 구성 단계들을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로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들이 있고 이런 감각들은 제각각 그 기능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매우 유사합니다.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5가지 감각은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내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스페이셜 템포럴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2가지의 차원이 구성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저러한 차원의 적합한 형태로 생겨 먹어야만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각하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을 또 인식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시공간의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환경 속에 여러 가지 그 산재되어 있는 의미들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생태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파악하고 반응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현대사회에서 생존이란 말은 굉장히 다른 개념적인 말이 되어버렸지만 결국 우리도 한 인간이고 동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시공간의 환경 속에서 산재되어 있는 정보와 의미와 가치들 그리고 생태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된 행동으로서 즉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겪은 우리의 경험은 한 개인 내에서의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세대를 거쳐서 그 개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 중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연속성을 흔히 말해서 그 유전자라고 하는 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의 문화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미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전적인 속성들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혹은 그런 그 사이콜로지컬한 이슈가 내 한 개인 내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 혹은 그 집단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를 형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경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험 그리고 우리 인간 전체의 경험이 되고 그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도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TV 같은 데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특이한 형태의 도형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검은색 원 그리고 삼각형 같이 생긴 저런 도형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도형도 확실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뭔가 애매모호하고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형들을 완전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잘 보시면 3개의 검은색 원이 제일 아래에 깔려있고 그 위에 검은색 테두리를 갖고 있는 역삼각형이 놓여있고 그 위에 테두리가 투명한 하얀 삼각형이 정삼각형 형태로 놓여있는 이렇게 세 도형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죠. 자, 그렇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비주얼리 경험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만들어지는데 화면에 보시면 그 제일 위에 상단에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흰색 테두리의 삼각형 루미넌스 즉 그 밝기와 그 아래에 검은색 테두리의 삼각형의 밝기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즉 가운데 삼각형이 조금 더 하얗게 더 밝게 보이시죠? 네. 핵심은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이미지 속의 삼각형들에는 어떠한 밝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건 뭐 밝기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로 측정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밝기의 차이가 있죠. 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느냐?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각은 실존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존재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편에는 맛있게 익은 딸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약간 신맛이 날 만한 레몬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뭐 하나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의 이 입속에서
살짝쿵 반응들이 옵니다. 일단 침이 생성되죠. 감각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죠. 이런 감각 간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서 더 강화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작업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서 잘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면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만 음식의 시각적 경험 혹은 청각적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실패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3D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흔히 말해서 3D TV가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로 3D 영상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기술의 문제라고 보기보다 사실은 그러한 방식의 기술을 소비할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 경험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3D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각적 무리를 주고 단순 시각이 아니라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뇌에도 무리를 줍니다. 흔히 말해서 멀미가 나는 거죠. 이런 멀미는 기본적으로 그 신경생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안의 시차, 양쪽 눈의 시차를 이용해서 억지로 제공하는 2D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3D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뇌는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리적 반응으로서 자기 보호 반응으로서 멀미 증상 같은 게 나서 그 컨텐츠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게 되는 거죠. 실제 국제표준에서는 그래서 한 15분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 화면은 그 아이폰이 다양한 형태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 이 여러 가지 화면 스크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면의 사이즈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는 더 잘 보일 수 있다 혹은 더 작은 글씨를 더 큰 폰트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순한 확대의 개념만 우리에게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등장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그립할 수 있는, 즉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형태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홈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스크린이 아래로 쭉 당겨지죠. 그래서 한 손, 즉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큰 화면에 인터랙션이 제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화면의 사이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이즈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터랙션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 제공하는 게 이런 인터페이스와 이런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 얼마든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운드라는 게 어떤 속성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쭉 사례들을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다양합니다. 감각의 제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각이 5가지가 있는 이유는 그만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각은 스페이셜 저지먼트, 즉 공간적인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공간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각이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반대로 사운드는 이 템포럴 저지먼트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우리 환경을 설명드렸었는데 사운드라고 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생성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시간 위에 올라타는 정보. 즉 스틸 사진에는 사운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사운드라고 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사운드의 특징들은 그 시각과는 확실히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소리를 하나 들려드렸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 한번. 네, 지금 뒤에서 병 굴러가는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소리 들어볼게요. 이번엔 병이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죠. 이렇게 작은 소리만 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물체,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운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인 경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시각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 절대적으로 라이트, 광원이 필요한데 이 빛이 없는 시간대에 우리가 절반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시각 경험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런 사운드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좀 전에 들으신 두 개의 소리에서 완전히 다른 이벤트를, 다른 디테일한 속성을 구분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비전이 특정한 그 공간에 포커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적합한 정보 처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보 처리에 우리가 생각보다 익숙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사운드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벤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들을 판단하는 데도 아주 익숙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감정적 평가에 있어서 사운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완전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운드를 이용해서 인간의 감정을 잘 디자인하는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빠르게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음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운드가 바로 작용해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방금 잠시 일어났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강력한 파워가 다양한 형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들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운드는 이 사용자 경험과에 관련되어서는 몇 가지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성적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미적 가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운드, 그리고 사운드를 이용한 형태의 사용자 경험의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감성의 측면에서 어떤 차원들을 건드리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인 엘리멘트들, 구성 요소들이죠. 예를 들어서 사운드 중에서도 뮤지컬 톤이라고 한다면 이 뮤지컬 톤이 어떤 악기의 사운드인지 혹은 어떤 음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 차원에서 감성 차원에서 어떤 변화들을 연결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한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 AUI, 이 Auditory User Interface라고 부르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삼성이나 LG전자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AUI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디자이너들이 개별 제품에 들어가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감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함께 고려한 방식의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삑삑 소리가 나던 제품들이 요즘에는 기능에 따라서 그 의미를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터치 피드백이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사운드 피드백 혹은 햅틱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어떤 컨비네이션에서 어떤 퀄리티에서 정확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해외에서도 진행했었습니다. 차량 관련되어서는 차량의 그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안전 운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업차들이 그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많은 이제 심벌들은 주로 이제 라이트를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소리로 경고음을 주는데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는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스페셜 사운드와 넌 스페셜 사운드의 다른 형태의 속성들에 따라서 어떤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스페셜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는 것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단순히 지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되지만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주는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까지도, 그 다가오는 차량의 크기가 얼마큼 큰 차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정보는 시각을 전방에 주시해야 되는 운전 상황에서는 매우
서포티브한 뭔가 지원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화두가 되는데 AI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휴먼과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이 돼야 되고 특히 보이스 기반의 인터랙션이 일어난다지 할 때 그 보이스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보이스 속성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한 적이 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설득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남성다운 남자 목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반대로 가장 비설득적인 증상을 보이는 결과를 보이는 목소리는 여성스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가장 낮은 반응을 보입니다. 최근에 했던 연구들 중에는 그 VR 가상적인 공간을 이제 구축해 놓고 그것을 그냥 모니터로 보는 경우 그리고 실제 VR을 통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공간적인 컨셉에서 그 가상 공간의 탁자 위에 이렇게 바운스 되고 있는 공에서 나는 사운드와 그 주변 앰비언스 사운드 간의 볼륨의 차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즉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실제 공간과는 다른 사운드 속성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 속에서 일반적인 유저들은 환경 사운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거죠. 즉 오브젝트가 발생시키는 그 사운드와의 그 볼륨 차이가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이건 이제 그 중견 연구자 과제를 통해서 진행한 1단계 연구, 2단계 연구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 참가자가 앉아있는 공간에서 간단한 슈팅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화면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시각과 청각 정도 수준의 게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의 공간을 훨씬 더 확장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몰입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앉아있는 공간에서 의자라든지 혹은 조명을 연동시켜가지고 그 게임에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와 싱크를 맞춰가지고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PC 기반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걸 통해서 단순히 그 모바일 화면 혹은 PC 화면에 갇혀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의 어떤 디바이스들을 자연스럽게 연동시켜서 게임의 이벤트로 연결시켜 줬을 때 갖는 몰입감과 재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소개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